뉴욕 증시는 미국의 저축률 증가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제기된 데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2주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끝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엔 고금리와 고물가가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OECD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달 1일 한미 FTA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풋백 옵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3년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0.4% 이상 올랐을 뿐 다우와 S&P 500 모두 떨어졌는데요. 특별히 다우는 0.4% 이상 밀리면서 8,438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축률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 부진이 경기 회복을 더 느리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가도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다우는 S&P 500과 함께 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게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만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주간 단위로 또 1.2%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일단 좀 큰 폭의 상승도 제한이 되면서 상당히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3월 이후 처음으로 2주째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큰 이변이 없이 끝났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지난 한 주 동안 10년 내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축률이 6.9%로 이 1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함께 발표된 개인소득이라든지 소비 지표들은 사실상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가계가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였다라는 소식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 상승세가 주춤이 되었는데요. 다만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 휴대폰 제조업체의 팜의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서 장 중반 이 상승세로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 보면은 6월 이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간 주춤한 그런 양상인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알코올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는데 7월 이후 실적 시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여름을 맞이해서 약간 좀 지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에 2주째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에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거래량은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7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거래 감소 속에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최악을 벗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이 이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실적이 최악을 벗어났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제 경기가 좀 더 빠르게 좋아진다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비용 절감 이상으로 계산되든지 이런 조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다소 정체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 감소입니다. 네. 지난 4월과 5월만 하더라도 이 경제 지표가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만 좋게 나오더라도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러한 그 긍정적인 영향력, 파지티브 서프라이즈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7월 초 여러 거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것은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심리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이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금리의 상승세도 짐작이 되고 있어서 큰 폭의 주가의 어떤 조정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번 주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래는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7월 초를 맞이해서 약간 지루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어떤 조정 가능성도 없지만 모멘텀도 부족하고 또 경제지표 영향력도 감소한 상황에서 거래 대항마저 줄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좀 지루한 그런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뉴욕 증시 전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지난주 보면 유럽 주식시장도 2주째 내린 셈이 됐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미국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이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4%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더 안 좋다. 그리고 미국을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그 대표 지수인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최근까지 21%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PER,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PER 지표가 33.4배로 오르면서 200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지금 PER이 올라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물론 최악의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익 전망치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은 최근에 한 3주째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좀 영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좀 더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출의 어떤 그런 하락세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발표된 유로 지역의 PMI 지수는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네.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달러화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유로화의 약세가 조금 더 약세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선진 시장은 또 그렇지만 이 선진 시장과 최근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요. 대조적으로 중화권은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이 브릭스 국가들 내에서도 이 6월 들어서 상당히 좀 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예. 이 차별화의 선두주자가 역시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본토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반면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홍콩, 대만과 합쳐져서 이 중화권 주식시장이 다른 이머징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동성과 이 정책의 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악을 벗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어떤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판매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수준 자체는 미미하거나 이 하락폭이나 이런 감소폭이 둔화되는 정도인 반면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레버리징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부양책 그리고 통화 정책 같은 효과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엑시트 전략이 이슈가 되면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압박 그리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유동성 회수라든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최근에 경기 바닥을 빨리 탈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용이라는 문제 그리고 수출 둔화라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통화 기조를 완화 쪽으로 잡아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윈자바오 총리가 이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달에 어떤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좀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기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과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좀 시사해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개선 소식보다도 이 유동성이 힘입어서 조금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이 양안 관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대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최근 회복이 되고 있는 홍콩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소 좀 정체 국면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중화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닥도 탈출하고 있는 데다가 유동성과 정책마저 도와주는 중국 중심으로 중화권 증시가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한국은 아무래도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중간 다리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의 그 수출 기여도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화권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강세 흐름은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최근 그 경기의 회복의 어떤 주축이 내수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 어떤 뚜렷한 회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수혜 정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 중심의 어떤 중국 부양책의 어떤 한계,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떤 크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수혜를 입는다 해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뉴욕 증시 한번 증시 일정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4일 동안만 장이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월말 월초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의 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그 거래 일수가 굉장히 짧다라는 점에서 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늘 관심이 높은 지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실업률 지표에 가장 큰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럽 PMI 지수가 개선 속도가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자체보다는 어떤 상승의 폭이 훨씬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한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 지표도 관심 대상인데요. 한국의 산업 생산은 5월 결과이고 이 수출은 6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 활동 동향 자체보다는 이 수출이 조금 더 실물 경기의 최근 모습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초에 이제 PMI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산업 활동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다소 좀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 확장과 수축을 의미하는 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경기 지표가요. 랠리 후에 지금 한동안 계속해서 호흡을 좀 고르고 있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뉴욕 증시를 다시금 밀어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아주 커다란 M&A 뉴스가 있었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결국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금호에게 자구 시한으로 준 게 오늘 7월 말이었거든요. 예.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당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은요,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알짜 회사를 직접 매각이 아닌 SPC라는 특별 목적 회사에 넘겨서 우회적으로 넘기는 거죠. 우회적으로 넘겨서 4조 원을 마련키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하지만 금호그룹은 이 같은 계획을 포기하고 대우건설을 직접 매각하겠다고 어제 일요일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예. 금호 측이 일단은 대우건설 직접 매각으로 선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의 협상 실패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투자자들은 금호가 제안한 SPC를 통한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또 금호는 거꾸로 이제 투자자들이 제안한 교환세채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방안을 채택할 수 없어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금호가 이제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로는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주식을 담보로 SPC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요. 네. 이제 재무적 위험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점이 계속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게 재무적 위험의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 특히 정부에서는 직접 매각을 해라 그런 네네.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예.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투자자와의 협상 실패 그리고 대우건설 직접 매각을 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작용하면서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의 M&A를 직접 매각으로 바꾼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우건설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누가 새 주인이 될는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우건설이 우리나라 최고 건설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대우건설 지분 현황을 보면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2%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 등 17곳 재무적 투자자, 즉 채권단이 이제 39% 등을 갖고 있는데요. 즉 금호그룹 32%, 채권단 39% 등 약 76%의 지분을 금호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 현재 매각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기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39% 있지 않습니까? 네. 39%만 매각하고 여기에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그중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 50+1주를 매각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에파의 지분 39%하고 금호그룹이 보유한 33%를 합한 75%를 전량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 72%를 전량 매각할 경우에는 금액이 한 4조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매각 대상으로는 우선 산업은행이 PF를 설립해서요. 매입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건설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 사들이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현재 자의반 타의반으로 LG그룹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G그룹은 과거 GS그룹과 분리되면서 건설을 GS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산하의 건설회사가 없기 때문에 유력 후보로 LG그룹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에도 하지만 LG그룹은 이에 대해서 유관 분야에만 M&A를 한다. 그런 원칙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대우건설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하나 등이 대우건설 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하고 인수합병 시장이 워낙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또 정부의 어떤 산업 구조 조정 위주를 고려해 볼 때 결국 이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금호그룹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사모투자펀드를 구성해서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에 대해서 동부메탈을 산업은행이 조성한 펀드로 인수하고 나중에 이제 우선 인수권을 주는 방안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대우건설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매각 대상들 또 매각 방법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대우건설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최고의 건설사로서 화려한 어떤 때를 구가하기도 했었는데 외환 위기 거치면서 독자 생존에 또 성공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대우건설 하면 외환위기 상징이자 또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그런 상징적인 아이콘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대우건설 구조조정 및 매각 일지를 좀 간추려 보면요. 일단은 1999년 8월이죠. 대우그룹 12개사의 워크아웃이 결정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대우그룹의 어떤 고난이 시작됐는데요. 2000년 7월에는 대우건설이 주 대우에서 분리되면서 이제 독자 생존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또 2003년 12월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했고요. 또 2006년 6월에는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 7월에는 서울역에 위치한 대우건설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빌딩이 이제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에 매각됐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에 한 3년 반 만에 대우건설이 이제 다른 주인을 찾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네. 대우건설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아울러 옛 대우 주력 계열사들이 이제 모두 M&A 매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하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등이 M&A 주거나 곧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또 옛 대우전자인데요. 현재는 대우 일렉트로닉스도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우건설까지 가세하면서 옛 대우 주력 계열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 주인 기다리는 대우그룹 패밀리들 얘기 뒤로 하고요. 이제 비정규직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서 5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딱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한이 오는 7월 1일로 다가오는데요. 어제 주말에도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네. 노동계 여야가 참여한 5자 연석회의가 어제 주말에도 열렸는데요.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의 단독 집권 상정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라면은 이제 비정규직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든 휴유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예. 비정규직법을 일단 유예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폐지를 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한 1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은닥자의 39%는 1~3년을 택해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 1년 미만은 24%, 3년 이상은 11%였거든요. 유예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거든요. 한마디로 은닥자의 74%가 비정규직법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른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거든요. 예. 전체 응답자의 42%가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기업 자율에 맡기자. 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현재 비정규직법 문제를 보면은 2년이 돼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속 이제 비정규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예 기업 자리에 맡기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정치권 비정규직법 논의가 시행 유예만 논의되고 있을 뿐이지 이 비정규직법이 진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예. 아니 비정규직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언론적인 문제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한일 FTA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얘기가 또 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대 한일 FTA는 한때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지금 한 4년 8개월인데요. 한일 FTA 일지를 보면 이제 1998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1월에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 10월에 이제 양국 정부가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2003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무산이 됐는데요. 네.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일본한테 농수산물을 더 많이 개방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일본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50% 이상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 이상을 개방을 요구했는데요. 그 이면에 이제 제조업에서 한일 간의 실력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필수거든요. 네. 이 부분이 결려져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 1일에 이제 실무 협상 국장급 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일 FTA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선언적 의미 상징에서 끝날 것 같고요. 이게 다시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 FTA 전망이 그렇게 또 밝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을 뿐 S&P 500과 다우가 모두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은 0.4%가량 올랐고 다우는 반대로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면서 8,438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기술주는 좀 강하면서 나스닥이 올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축률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자세한 우리 증시 상황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